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거 정말 정신이 없네요. 한쪽에서는 뭐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고 다른 쪽에서는 수백조 원짜리 경제 블록버스터가 터지고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 정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개별적인 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지금 한국이라는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함께 보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누가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 좋네요. 그럼 가장 치열하게 그 규칙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 법정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는데 이번에도 기각이 됐군요. 네, 법원의 기각 사유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법원이 이거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재판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알겠다. 뭐 이런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유죄다 무죄도 이걸 떠나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부터 구속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판단이군요. 맞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죠. 그렇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건 동시에 앞으로 본 재판이 정말 엄청난 법리 다툼,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지금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네요. 샤넬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또 경복궁 어좌 착석 논란까지 자료를 보면서도 머리가 복잡해지던데 이걸 꿰뚫는 핵심은 뭘까요? 이 모든 의혹의 심장에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가성이죠. 대가성. 네. 검찰이나 특검이 증명해야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샤넬 가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빠의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이런 식의 만약 뭐뭐 했다면 그래서 뭐뭐 했다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일종의 가격표를 찾는 거군요. 유경옥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오고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모든 과정이요. 결국 그 가격표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수사의 모든 화력은 바로 그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대가성이라는 규칙을 충족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성격이 확 바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대장동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나선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사법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검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지만요. 한편에서는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도 아주 거셉니다. 이렇게 사법 시스템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가 한창일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규칙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게임의 플레이어를 바꾸는 거죠. 대규모 인사 개편 말입니다. 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교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제거한 모양새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특정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실상 조직의 수장이 물러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에요. 검찰 조직 전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요? 정해진 규칙과 기강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 교체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후임으로는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임명되었고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류한 선례가 되는 거 아닌가요? 특정 사건 처리 방식 때문에 검찰 수뇌부가 교체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좀 정치적 눈치를 더 보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인사를 둘러싼 핵심 딜레마입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이번 인사가 남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인사에서도 몇 가지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좀 묶어서 보면 정부의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그럼요. 이번 인사에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는 설계자들의 귀환입니다. 예를 들어 신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있잖아요. 이분이 2006년에 방사청을 처음 만들 때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아, 자기가 설계한 조직에 다시 수장으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죠. 조직의 DNA부터 속속들이 아는 사람에게 다시 지휘봉을 맡겨서 확실하게 장악하고 성과를 내라는 거겠죠. 그렇군요. 두 번째 흐름은요? 공인 정책,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기부의 핵심 과제를 소상공인 보호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인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국내에서는 서로 믿지 못하고 규칙과 플레이어를 바꾸는 싸움이 한창일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대 국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거대한 약속이 바다 건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 규모의 한미 투자 MOU 이야기입니다. 이 MOU 내용을 보시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던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 때문이죠. 바로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건이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돈 될 만한 곳에만 투자한다는 당연한 원칙인데요. 문제는 그 돈 될 만한 곳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미국 투자위원회가 갖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 공장에 투자해달라고 외쳐도 미국 위원회에서 거긴 별론데? 라고 하면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와,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돈 쓸 곳을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게다가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보면 원금 다 갚고 나서는 미국이 9, 우리가 1을 가져가던데요. 9대 1이라니 이건 거의 벤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건이랑 비슷한데요. 하는 구조죠. 국가 간의 계약에서 이런 모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권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면서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않았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장동엽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 모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히려 이번 MOU의 최대 성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강조해요. 연간 대미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해서 무분별한 국부 유출을 막았고 일본과 맺은 MOU와는 달리 프로젝트 관리는 한국 기업이 하도록 명시해서 사업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사용한 단어도 그냥 약속, 그러니까 MOU가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지는 커미트먼트라는 표현을 썼다고 강조하더군요. 맞아요. 결국 똑같은 종이 한 장을 놓고 누구는 이거 대박이다라고 하고 누구는 이거 쪽박 찰 수도 있다고 하는 셈입니다. 투자처 선정권이라는 리스크와 사업 관리권 확보라는 성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후속 협상에서 이 빈칸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정말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연결해보니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 국내에서는 검사파면법으로 사법 시스템의 규칙을 바꾸려 하고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행정부와 검찰 조직의 규칙을 잡으려 하죠. 고 있기 때문에 수백조 원의 투자 역시 그들의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한국은 안팎으로 룰세터, 즉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한 혹은 남이 만든 규칙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거대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첨예한 내부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수백조 원 규모의 국제 협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어려운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